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기준 배웠고, 그다음에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어떤 한계 영역으로서 임의동행이라든가 사진 촬영이라든가 아니면 승낙유치, 승낙 검증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우리가 종류를 배우고 있는 것이 피의자 신문, 그다음에 참고인 조사, 그다음에 번역 통역 등의 위촉, 그다음에 사실관계 확인, 사실 확인인데.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나오는 것이 피의자 신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피의자 신문은 검사 또는 사경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출석시켜 신문하고 진술을 듣는 절차이다. 근데 피의자를 출석시킨다 할 때 제가 얘기했죠. 이 출석은 반드시 수사관서에 출석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임의수사에 대해서 왜 법조문이 있느냐? 이 임의수사는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지만 자백강요 등 강제수사의 위험성 때문에 형사법자의 절차 및 그 피의자 권리를 상실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피의자 신문과 관련돼 가지고 뭐 절차와 방식과 첫 번째는 출석을 요구하는 거죠.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 요구 방법에 제한은 없어요. 보통 뭐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데 요즘은 그냥 전화나 팩스, 특히 뭐 검찰청 전화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임의수사이므로 피의자는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출석을 안 할 수도 있고 출석 거부할 수 있고 출석했다가 언제든지 퇴장 가능해요. 자, 근데 출석을 만약에 불응한다. 이 출석 불응하면 나중에 이거는 체포의 요건이 됩니다. 이 체포라는 건 이제 통상체포로 말하는데 이 통상체포는 기본적으로 출석 불응 또는 불응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하는 거기 때문에 출석을 안 할 수 있지만 그 출석을 안 하는 것이 보통 실무에서는 3회 정도 출석을 거부하고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해가지고 체포하게 되기 때문에 약간의 강제적 요소는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출석에 불응하고 응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가장 문제되는 케이스가 이건데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특히나 구속된 피의자는 뭐예요? 강제 수사로 이미 국가의 구금 수사에 구금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조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 판례 입장은 적극설의 입장이다. 즉 이건 뭐냐면은 구치소에 구금돼 있어요. 강제 수사로서 대인적 강제 수사로서 구치소에 구금돼 있는데 그 사람을 야 임의 수사인 피의자 신문하려고 그러니까 검찰청 조사실로 나와. 이렇게 하면 보통 조사실로 갑시다. 그러면 교도관들이 가자 그러면 나와요. 근데 아니 나 못 가라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여기 보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느냐. 이와 관련돼 가지고 구속영장 자체가 구금된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하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는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구속영장의 효력 관련돼 가지고 구속영장의 목적이 뭐냐? 이 구속영장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출석을 확보하는 거예요. 법정에 출석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출석이 끝나면 형 집행을 확보하는 거죠. 나중에 형벌이 확정되고 나면 그다음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구속영장의 목적인데 이 구속영장의 목적은 법정에 출석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는 효력까지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 나오는 판례고 시험에도 잘 내는 판례이기 때문에 강제 수사인 체포 구속된 사람은 조사실에 수인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이제 뭐 학부생들은 여러분들은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학부생들이 자꾸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전 대통령이었던 박근혜하고 이명박이 교도소에서 나오라니까 안 나오고 버텼죠. 안 나오고 버티고 그냥 안 나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렇게 수인 의무가 있으면 그냥 강제로 끌고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검찰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해서는 끌고 안 나왔죠. 그냥 불출석 재판하게 한 겁니다. 재판도 그렇고 조사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대장동 사건 피해자 놈들이 우리도 못 나가고 버티고 있죠. 그 버티는 놈들 다 잡아와요 지금 그냥. 교도관들이 강제로 이끌고 나와가지고 조사실로 데려오는데 사회에서의 사실적인 문제하고 규범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구별해가지고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일반인들은 다 끌고 나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피의자 신문의 주체는 누구냐? 검사 또는 사경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검사가 신문하는 경우는 수사관, 서기관 등을 참석시키고 경찰, 사경이 하는 경우는
사법경찰 일을 참여하게 한다 그러는데 이게 뭐야? 어, 이 질문이 있는데 질문 어떤 구속영장이 가지는 강제 구인의 효력과 피의자의 조사 수인의 의무가 같은 것인지요. 구속영장의 효력한테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피의자한테 조사의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거니까 그 효력의 효과겠죠. 효과로서 같은 것이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조사 수인 의무와 조사 구인 의무가 구별될 수 있는지, 즉 실제 조사실에서 가서 조사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부할 수 없다고 봐야죠. 조사 수인 의무가 있으니까. 어? 수인 의무가 있으니까 수인 의무가 판례가 수인 의무를 인정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사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관련돼가지고 여기 보면 뭐 검사나 사경이 할 때 뭐 제3자는 아니지만 수사관이나 서기관, 사법경찰 일을 참여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조서 기재의 정확성 및 신문 절차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물음표를 해놓은 이유는 실제 조사실 가보면 검사가 안 하죠. 피의자 신문하는데 검사가 하는 게 아니라 검찰청 수사관이 다 피의자 신문 작성해놓고 나중에 이제 뭐 확인해보고 검사한테 넘기면 검사가 쭉 읽어보고 그 피의자 불러다 놓고 이제 뭐 대충 자기 검사가 몇 가지만 더 물어보고 확인하고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경이 작성해서 검사가 확인하는 정도. 여기도 아니, 그다음에 여기는 사법경찰관일 때도 리가 한 걸 사경이 그냥 뭐 확인하는 정도지 뭐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다음에 피의자를 위하여 신뢰관계자 동석제도가 마련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를 허락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피의자가 약간 정신적 불안 상태라든가 아니면 뭐 심리적 불안 상태가 있으면은 그 사람의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신뢰 관계자를 동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변호인이 아니라 피의자와 관련된 신뢰 관계자를 동석시킬 수 있는데 그때도 동석만 해야지 피의자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신뢰 관계자가 대답을 했다. 그럼 그 부분은 동석한 사람의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 진술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이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피의자 신문을 할 때는 검사나 사경이 이제 하는 건데 출석 측에서 하는 건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다? 무조건 진술거부권을 고지합니다. 만약에 진술거부권 고지 안 하고 피의자 신문 받았다. 그럼 위법한 절차에 의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정되는 위수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는 이거는 반드시 하는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한다는데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하는 게 아니라 출석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로 나와라? 수사기관이 아니라 뭐 수사기관 앞에 있는 뭐 커피숍으로 나와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수사기관이 아닌 뭐 수사기관 외에서 하더라도 이 피의자 신문인 경우에는 반드시 진술권을 고지해야 된다. 언제 하냐? 신문을 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 상황 등을 알려줘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문을 하기냐 알려줘야 되고 그러면 이것을 안 하면 위수정이 되므로 이것을 했다. 내가 진술거부권 고지했다는 건 누가 입증해요? 검사가 입증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딱 법에다 규정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2항에 있는 것처럼 증명 방법으로 검사 또는 사경은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질문하고 그다음에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야 됩니다. 이 경우 피의자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거나 아니면 검사 또는 사경이 피의자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244조의 3에 나와 있는 진술거부권의 고지와 관련돼 가지고 2항은 그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는지를 증명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고지는 질문을 할 때마다 하느냐? 아니죠. 보통 한 번 피의자 신문할 때마다 하는데 동일 수사기관에 1년의 수사에서 신문시마다 고지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새로운 출석 요구에 따른 경우, 그다음에 조사자가 경질된 경우, 이런 경우는 재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피의자 신문을 하는데 아침에 진술거부권 고지했어요. 그럼 점심 먹고 하는데 점심 먹고 할 때 또 하느냐? 저녁 먹고 또 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오늘 아침에 했으면은 오늘 정도는 그냥 진술거부권 고지 한 번만 하면 되고 내일 다시 한다? 그럼 내일 또 다시 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하더라도 점심 때까지는 갑이라는 사람이 조사했는데
저녁부터는 의리라는 사람이 조사한다면 의리 조사할 때부터는 다시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중요한 게 진술거부권 등의 그 고지했는데 위반 효과냐? 위반 효과는 뭐냐? 진술거부권을 고지 안 했다. 그럼 위수정이 돼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거 관련된 그 자백이다. 그럼 자백 배제 법칙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백의 유일한 경우 증거 능력이 없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위수준과 자백 배제 법칙의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얘네들은 절대적으로 증거 능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이 절대적으로 부정된다는 건 당사자가 동의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당사자의 전문 증거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동의하면 증거 능력을 부여하기도 해요. 근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도 안 되고 그다음에 탄핵 증거로도 사용 못 한다. 그럼 이거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도 증거 능력 없는 거고,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나중에 탄핵 증거 증거 능력이 없는 전문 증거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탄핵 증거로도 사용 못 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하여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 달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이런 사경 작성에 피의자 신문 조서는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할 수 없고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되고, 자 중요한 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든 아니면 진술서든 자술서라는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피의자 신문조서와 달리 볼 것이 없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반드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진술조서는 내가 물어보는 것을 물어봐서 이 사람이 진술하는 걸 내가 작성해요. 수사기관이. 진술서는 뭐요? 진술서는 저 사람이 작성하는 겁니다. 자, 자술서는 자기가 작성하는 거지. 진술서 자기가 작성하는 건데 문제는 형식이 뭐라 할지라도 뭐요? 실질이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하면은 반드시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야 수사기관 경찰서 앞에 있는 저기 커피숍으로 와봐. 커피숍에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묻고 질문을 하고 얘가 대답을 했어요. 그걸 나중에 진술조서 형식으로 작성하거나 아니면 야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을 네가 한번 써봐 라고 해가지고 피의자가 자기가 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쭉 있다고 자기가 썼다 할지라도 자술서 써서 제출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피의자 신문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러면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피의자 신문 관련돼 가지고 뭐 무슨 연령, 성명, 연령, 등록 기준, 주거, 직업 이런 것들을 물어서 피의자의 임을 확인해야 돼. 이걸 인정신문이라 하죠. 자, 얘들에 대해서 내가 조사하려는 피의자가 맞는지 인정신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진술거부권 고지하고 인정신문을 하기 때문에 인정신문에 진술거부권 행사 가능하냐?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공판 가면은 공판에서도 모두 절차에서 제일 처음에 재판장이 진술거부권 고지하고 시작해요. 진술거부권 고지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인정신문 하는데 그때도 진술거부권 행사해가지고 묻는 질문에 자 이름이 뭡니까? 대답 안 해도 돼요. 안 가르쳐주지 그래도 된다는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인정신문에 대해서 가능하다 보면 될 것 같고, 그 인정신문으로 범죄 사실에 관한 정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신문하며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여도 된다. 통상 일문 일답식이며 필요한 경우 대질도 가능하다. 근데 이제 통상 일문 일답식인데 일문 일답식에 의문이 많이 들죠. 그럴 때 피의자 신문 조서는 작성한다고 안 하고 실무에서는 피의자 신문 피신 조서는 꾸민다 그래요. 조서는 꾸민다 그러는데 꾸미는 게 뭐냐?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의도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내용들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도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 경찰에서는 통상 일문 일답식 조서 방식이 아닌 미국이나 영국에서 사용하는 방식처럼 이 사실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고 그 사람한테 말할 기회 줘요. 그리고 전체 다 말하는 걸 녹음하거나 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조서에 넣는 방식으로 이제 바꾸려고 이제 연구 영역하고 하고 있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데 하여튼 되게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개선 방안들이 계속 연구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피의자 신문을 할 때는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렇다면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해야 된다. 이 조서를 우리가 피의자 신문 조서라고 합니다.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거나 읽어 들려줘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는 이를 조서에 추가적으로 기재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할 때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고 조서에 간이란 후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게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 것처럼 조서 말미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어요. 즉 피고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정에서의 피고인이고 실제 피의자겠죠. 이 피고인이 피의자할 때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나 뒤에 간인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 검사 작성에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성 방법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비교해야 될 게 여기서 이제 비교 판례로 나중에 나오는데, 작년 판례인가요?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간인이네, 간인. 여러분들 조서의 간인이라고 하는 거는 조서 사이에, 이게 만약에 이게 조서다. 그럼 조서 사이에 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서의 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 접어가지고 여기다 도장 찍죠. 그 다음에 또 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접어가지고 여기다 도장을 찍어요. 이게 이 조서가 쭉 일체된 것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간인을 찍는데, 이 간인이 없다. 날인도 없고 간인이 없는 피의심 조서다. 이거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나중에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하는데 공소장에도 보통 검사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되고 간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검사의 날인만 있고 간인까지 있는데 서명만 없어. 자, 그때 뭐다? 간인이 없더라도 요즘은 피신 조서 같은 경우는 밑에 부분에, 요 밑에 페이지 부분에 1-8, 8페이지 중에 1페이지, 2-8, 2페이지, 8페이지 중에 2페이지, 3-8 해가지고 8페이지 중에 3페이지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간인이 없더라도 간인을 대신할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이 있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날인만 없는 거다. 그런 경우에는 검사의 공소장이 적법한 것이라는 판례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판례와 비교하면서 간인이었고 서명도 없다. 서명만 있고 날인도 없고 간인도 없다. 그런 경우는 아예 증거능력이 없다. 그렇게 하면 됐고, 중요한 거는 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여기 보면은 옛날에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2022년 1월 1일 이후로 공소 제기 된 것과 그 전에 된 것을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 전에 공소 제기된 거는 뭐다? 그 전에 된 거는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와 그다음에 사경 작성의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이 달라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2022년 1월 1일부터 공소 제기된 부분은 이제 검사나 사경이나 다 상관없이 그냥 수사기관 작성의 피신조서는 다 뭐다? 내용 인정을 그 증거 능력 요건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검사가 아무리 여기서 검사 작성을 해도 나중에 법정에 와서 내가 한 말은 맞는데요. 그 거짓말이었는데요? 인정 못 하겠는데요?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피신조서가 다 지금은 이제 형이화돼 가고 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312조 보면은 형사법 312조에 보면 1항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 2항은 이제 삭제됐고, 3항 사경 작성의 피신조서, 그다음에 4항 참고인 진술조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뭐 4항 같은 참고인 진술조서 같은 경우는 적법 절차, 그다음에 진정 성립, 근데 반드시 문건 보장 특신 상태인데, 312조 이제 1항과 3항 같은 경우는 뭐냐? 여기는 적법 절차 이후에 얘네들은 뭐다? 이제는 다 내용 인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진정 성립과 내용 인정의 차이를 증거 파트 가서 배우면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미리 좀 이해해두면 좋은 게, 진정 성립이라는 거는, 자, 이 조서에 당신이 말한 대로 적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 그러면 그게 진정 성립이에요. 내가 거짓말을 했더라도 거짓말 한 대로라도 당신이 이런 말 했었습니까? 예. 당신이 말한 거 그대로 적혀 있습니까? 예. 당신이 말하지 않은 거 적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진정 성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요 조서에 적혀 있느냐를 확인했을 때 그렇다 그러면 그건 진정 성립인데, 그러므로 내가 거짓말을 했더라도 조서에 적혀 있으면 나중에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내용 인정은 뭐냐? 이 조서에 당신이 말한 대로 적혀 있습니까? 예. 이 조서에 있는 내용이 진실입니까? 아니요. 그럼 내용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정 성립과 내용 인정 보면, 진정 성립은 검사 앞에 가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거짓말대로 적혀 있다면 그 거짓말의 증거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용 인정은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이었는데요. 그러면 증거 능력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인정과 진정 성립에 관련된 내용들을 그 구별점을 여러분들이 좀 차이 이해하도록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피의자 신문할 때는 투명성, 절차 투명성 보장 장치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검사 또는 사경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친계, 직계, 친족, 형제자매 신청에 따라 가지고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피의자 또는 그 관계자 신청에 따라 가지고 피의자 변호를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 때는 대표 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중요하냐? 신문 후에 피의자 신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는 바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서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검사 또는 사경은 변호인이 신문 참여 및 그 제안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재해야 돼요. 만약에 변호인이 참여했다 그럼 참여한 사항, 변호인이 참여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항을 제안했다면 제안 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피의자인데 이 피의자와 관련돼 가지고는 구속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불구속된 피의자, 그러니까 피의자 모두 당연히 변호인의 참여권이 인정된다. 그렇게 보면 되고 중요한 건 변호인의 참여권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참여를 신청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다. 즉 대표적인 게 뭐냐?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을 방해하거나 아니나 수사기밀을 유출할 염려가 중요한 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수사기관 생각할 때 우리가 볼 땐 저 변호인이 이걸 수사기밀을 유출할 것 같은데 이런 주관적 혐의는 안 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그 입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명백한 경우다. 제한 사유가 추상적이므로 엄격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그랬고 수사기관의 변호인 참여권을 부당하게 제한 중단한 경우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준항고가 가능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고 준항고는 수사기관 여기 보는 것처럼 재판장 수명법관의 재판 검사 사경의 처분에 대해서 그 소속번호 법원 또는 관할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불복 신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준항고 관련돼가 피해자 신문 참여를 보장하지 않다 제한했다는 준항고가 가능하다. 준항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제한고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될 거고 중요한 거는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했다.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겠죠. 위수증으로서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두면 될 것 같아요. 변호인의 참여권이 제한이 가능한데 제한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판례 보면은 자 여기 정당한 사유다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에 변호인이 안 들으니까 이런 지시에 따르지 않자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허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은 피의자한테 떨어져 앉으라고 말을 안 들으니까 참여권을 제한시켜 버렸어요. 그건 나중에 그 피의자 신문 조서는 위수증이 됩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현재 새로 시행되고 있는 수사준칙 13조 1항 같은 경우는 지금 변호인한테 당연히 변호인은 피의자의 옆자리에 착석하게 하고 그다음에 피해자 신분증에도 상담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인한테 메모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새로 제정된 준칙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사준칙에 의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절차 투명성 확보 장치로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피의자 신문에는 나중에 피의자 신문을 했는데 피의자가 신문조서에 이렇게 해놓고 난 그렇게 얘기 안 했다. 특히나 뭐 난 그런 적이 없다. 뭐 법정에서 부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피의자 진술을 갖다가 영상 녹화할 수 있는 규정을 244조 2에 규정하고 있어요. 자,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 녹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경우 미리 영상 녹화 사실을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 녹화한다. 그러므로 만약에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을 하는데 영상 녹화하겠다. 그러면 미리 녹화 사실만 알려주면 되고
피의자와 명구나. 피의자와 변호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통지만 해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만 하면 되고 우리가 녹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녹화하면 되지. 뭐 당신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별 의미가 없는 제도예요, 이제는. 왜냐면은 피의자 진술의 영상 녹화물은 본증이나 탄핵 증거는 사용할 수 없어요, 아예. 그리고 관련돼 가지고 단지 조서에 진정 성립용, 그다음에 기억 환경으로는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312조 2항 같은 경우가 삭제돼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검사의 피신 조서에 대해서 피의자가 진정 성립을 부정해요. 내가 말한 대로 작성된 게 아닙니다라고 진정 성립을 부정하면 그때 영상 녹화물을 틀어가지고 당신이 말한 대로 기재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진정 성립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 312조 2항이 아예 삭제돼 버렸죠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정 성립용도 필요 없고 단지 피의자의 어떤 피고인으로서 피의자가 피고인이 됐을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걸 기억 환경으로 사용하는 정도밖에 의미가 없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여기 동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피의자 진술에서 영상 톡하는 동의는 필요 없지만 이것과 비교해야 될 게 참고인조사는 동의가 필요해요. 참고인조사라면서 영상 녹화하겠다. 그럴 때는 참고인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구별해가지고 비교해두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 기록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법조문이 244조 2의 투명성 보장 절차로 하나 들어온 건데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검사 사경은 피의자가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한 시각,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 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필요한 사항들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하는 수사 기록에 편찬해야 됩니다. 자, 열람증거권에 준하고 자,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 즉 참고인 참고인 조사를 할 때도 이 수사 과정의 기록을 쭉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뭐 아는 학생들은 알겠지만은 성균대학교에서 그 뭐 검사 논문 대필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그 검사 논문 대필 내가 했다고 그 어떤 놈이 고발을 그렇게 해가지고 사준모가 나한테 고발하죠. 내 연구실하고 다 압수수색하고 내가 이제 참고인 진술 조사까지 받았었는데 실제로 내가 대필한 게 아니라 노명성 교수가 나한테 좀 해달라 그랬는데 내가 거절을 하고 그 거절한 이메일은 얘들이 못 찾고 지시한 이메일만 찾아가지고 나를 대필자로 지목하는 바람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에서 조사까지 받았는데 처음에는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검사들도 확인해 보니까 참고인이더라. 그래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보면서 이제 이런 수사 과정의 기록 과정을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도착한 시간 아침 10시, 10시부터 12시까지 뭐 좌담, 그다음에 1시 반부터 시작. 3시까지 하고 3시부터 15분까지 뭐 다 흡연. 이걸 일일이 다 적어놓더라고. 다 적어놓고 맨 마지막에 몇 시에 마치고 뭐 했다 한 것까지 다 적어놓는데 그런 것이 강압적인 수사를 안 했다. 피고인한테나 참고인한테 충분한 휴식 시간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사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 별 의미 없는 제가 볼 땐 별 의미 없는 기록인데 뭐 그런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참고인 조사를 보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검사 또는 사경은 수사에 필요한 피의자 아닌 자, 대부분 다 피의자 아닌 자는 대부분 다 우리가 피해자라든가 아니면 뭐 나중에 증인이 되는 증인 이런 사람들을 갖다 출석시켜 진술을 듣죠. 그렇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도 역시 임의 수사고 그렇기 때문에 출석 의무나 진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참고인 조사를 받다 보면은 우리가 실무에서는 피해자 증인뿐만 아니라 중요 참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실무에서 나와요. 이 중요 참고인은 뭐냐? 중요 참고인들은 주로 방조범들이죠. 어떤 범죄 방조범들을 피의자로 입건 안 하고 처음에는 방조범인데도 불구하고 참고인이라 불러 참고인 조사하다가 수사에 협조를 잘 하면은 방조범으로 기소 안 하고 그냥 참고인으로 남겨놓고 수사에 협조를 잘 안 한다. 그럼 참고인 조사 왔다가 갑자기 진술 거부권 고지하고 피의자로 전환해가지고 피의자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고인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은데 조사 방법은 똑같아요. 피의자 신문과 준하는데 참고인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역시 아까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피의자 신문은 뭐래요? 진술 거부권 고지하고 시작해. 근데 참고인 조사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은 진술 거부권이 없냐? 아니죠. 참고인은 진술 거부권이 있는데
뭐 참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느냐 행사하지 않느냐는 참고인의 뭐 의지에 능력에 따라 판단하는 거고 피의자 신문처럼 반드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피의자 신문인지 참고인조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무에서 첫 번째 방법은 아까 얘기했지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물어본다. 아 피의자 신문이구나.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그냥 여러 가지 물어보는구나. 그럼 참고인조사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수사에 협조 제의로 진술 거부 가능하고 당연히 자유롭게 퇴장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기타 수사 과정 기록, 영상 녹화에 피신 규정을 적용하는데 영상 녹화 시 뭐요? 참고인은 반드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까 피해자 신문은 뭐라 했어요? 피해자 신문은 동의 필요 없다 그랬죠. 그냥 통지만 하면 되는 반에서 참고인은 이 수사에 있어서의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반드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다 참고인 조사랑 피해자 신문과 비슷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관련 판례를 보면 여기 보는 것처럼 공범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다른 피의자와 공범관계가 있을 가능성만으로 그를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 혐의를 인정받아 수사가 개시된 피의자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공범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주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일부러 이렇게 본 것처럼 수사기관이 공범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되는데 그런 진술 거부 고지를 잠탈할 목적으로 피의자 신문이 아닌 참고인 조사의 형식을 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보통 보면은 방조범 같은 경우는 중요 참고인을 부르거나 하는데 저기 막 교사범 같은 경우다. 그런 경우는 참고인을 불러가지고 진술거부권 고지 안 하고 참고인 조사 받는 거 그런 것들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관련 판례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참고인 조사와 관련돼 가지고 알아둬야 될 부분 하나가 바로 범인 식별 절차라는 거예요. 즉 범인과 직접 접촉이 있었던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특정인을 범인으로 식별 지목하는 진술 이걸 우리가 범인 식별 절차라고 합니다. 참고인을 범인 식별 절차에 참여시키는 것도 참고인 조사에 포함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고인 조사와 관련돼 가지고 이 범인 식별 절차와 관련돼 가지고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요 앞에 그렸는데 뒤에 보면 단수 대면 방식과 복수 대면, 쇼업과 라인업 방식이 있다는데 단수 대면 방식은 이거예요. 단수 대면 방식이고 이게 복수 대면 방식입니다. 그랬더니 얘네처럼 이게 뭐 살인의 촉인가 그죠? 참고인한테 사진 한 장 보여주고 이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 참고인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 대신 복수되면은 이렇게 1, 2, 3, 4, 5라고 여러 사람을 보는데 이 중에서 그때 현장에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을 때 참고인이 이 사람입니다. 책임은 확실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수대면 방식보다는 복수대면 방식이 좀 더 잘 사용된다. 그렇다면 여기 뭐 것처럼 피의자 혼자만을 확인 대상으로 삼는 방식. 그러나 복수되면은 피의자와 함께 수인의 인물을 들러리 세우는 방식이다. 뭐 직접 대면하지 않고 사진으로 식별하는 방식도 한데 단 1인 또는 사진으로 식별하는 절차는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 그리고 해당 범인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인 식별 절차를 한다 가지고 제가 이제 어느 교재에 있는 뭐 만화처럼 된 걸 하는데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이 범인 식별 절차와 관련된 판례는 자 범인 식별 절차의 목격자 진술 신빙성을 높이려면 다음의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자 이런 것들을 판례가 요건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할 것. 용의자와 인상체가 비슷한 여러 명을 동시에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할 것.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주로 대면 저기 복수대면 방식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단수대면을 부정하냐 그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복수대면을 하라는 거죠. 라인업을 하라는 거고 이들이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할 것. 그다음에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 사진 등으로 서면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해가지고 범인 식별 절차에서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뭐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피의자 신문과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머지 감정 통역 번역의 위촉에는 사실 조회하는 게 법조문만 읽어봐도 돼요. 검사 사경 수사에 필요한 경우 감정 통역 번역을 위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에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하여 필요한 사항에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다 임의수사죠. 그렇다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어떤 뭐 공공기관에 이런 등을 조회해 주세요. 공사단체에 조회할 필요한 사항에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데 임의조사 의무를 어떻게 해요? 임의조사 의무로 관련 단체들은 우리 거부하겠습니다라고 안 해도 돼요, 이거는. 근데 보통 검사나
사경이 연락하면 보통 해주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민수의 방법으로서 이렇게 감정통역 번역의 기초, 사실 유해 등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민수와 관련된 부분을 다 마치도록 하고